원래는 문수민 원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네, 개인적인 상을 이제 상중에 계시는 관계로 제가 이제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제 원장님께서 만드신 자료를 제가 그냥 대독하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 소개해 주셨다시피 에너지 고속도로와 K-그리드 구축 방안입니다. 이 자료를 이제 준비해 주신 문수민 원장님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석학 교수로 계시고요. 그 이전에 이제 서울대 공대 교수로 계시고, 그 이전에 이제 전북대에 계시고, 보다시피 여러 위원이나 이제 회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력망의 어떤 현실이랑 그 역사적인 과정, 결국에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이제 전기의 이제 DC와 AC에 대한 커런트 워가 있었죠. 초기에 이제 에디슨이 DC 기반으로 이제 설비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라는 천재가 등장해서 이제 더 넓은 범위로 송전할 수 있는 AC 기술을 제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제 에디슨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송전 길이가 굉장히 짧고, 그래서 이제 뭐 전력이 제공되어야 되는 가까운 곳에서 이제 발전소 설비를 많이 만들고 있었던 에디슨과, 그다음에 널리 이제 송전을 할 수 있는 AC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 테슬라 사이에 그 표준으로 정립되기 위한 DC와 AC의 이제 전쟁이 있었죠. 그걸 이제 더 커런트 워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경쟁의 이제 시작으로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축하고 나아가는지 초기의 어떤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망이라고 하는 게 만들었고 전기가 이제 도입되고 했었는가? 1887년 건천구 지금의 이제 덕수궁 일대, 그러니까 거기서 아시아 최초로 전기 점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발전원도 경복궁 어느 위치에 이제 설치가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이제 최대 규모로 됐었고, 당시에 이제 조선 고종왕이 이제 전기 사업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제 도입을 하고, 당시에는 이제 에디슨이 이제 그 전구를 이제 개발하고 약 8년 뒤에 이제 도입해가지고 켰다고 합니다. 이제 전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도깨비불 뭐 이런 얘기가 됐다고 하네요.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 본 사람들에게 도깨비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전기 사업도 이제 고민되게 되고, 일제감정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남선전기라고 하는 배전 회사가 이제 설립이 돼서 배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이제 분단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단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남한만의 어떤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1961년에 그 앞서 얘기했던 남선전기, 이게 이제 경성전기, 그리고 한 개 회사 통합해가지고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뒤에 이제 한국전력공사로 공기업화 되고, 그 다음에 또 20년 뒤에 이제 발전회사들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뭐 동서발전, 남부발전 등등 이제 분리되고, 한수원이 이제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거래소가 이제 발족되는 게 이제 2001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뒤인 2021년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바탕으로 이제 변환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0년마다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쭉 변화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결국 21년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이제 안게 된 전력망의 현재의 어떤 한계 지점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기도 하고, 주변 어떤 일본이나 중국과 어떤
망을 연결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력망 자체가 이제 한반도 남쪽에 이제 국한돼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립적인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61년, 그다음 81년, 2011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1961년에는 이제 지역의 어떤 소규모 망만 있던 상황이었다면 61년에서 81년으로 가는 과정, 아까 보시면 이제 61년에 삼사통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발족된 이후에 이제 전국적인 이제 망들이 이제 더 촘촘해지고 밀집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와서는 보시다시피 전국이 하나의 이제 단일한 망으로 많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높은 밀집도를 갖고 있는 전력망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이제 장점은 아시다시피 발전된 것들에 이제 남는 걸 그때그때 이제 우동하고 할 수 있는 것이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하나의 이제 자그마한 사고가 여러 가지로 이제 파급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국으로 사고가 파급되는 효과, 되게 촘촘하고 잘 정비된 망일에서 동시에 어떤 양날의 검으로서 이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파급될 수 있는 게 되었죠. 그래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전력망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한번 진단을 해봤을 때 어떻게 발전해 왔고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1이라고 하는 것, 연도별 에너지1의 발전량 현황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그 높이가 이렇게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구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맨 왼쪽이 2015년이고 맨 오른쪽이 2024년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비중이나 이런 노란색이든 각각의 색깔들의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4년에도 보시면 신재생망은 약 10%, 그리고 석탄이 여전히 이제 28%를 차지하고 뭐 LNG 가스나 원자력이 각각 약 30%를 차지하는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 단위로 이제 그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을 보면 밑바탕에 이제 원자력이 기저에 어떤 필요한 전력을 이제 보장을 하고 석탄이랑 원자력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요. 가스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일광 시간에 이제 태양광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자리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전력 수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제 지금 차세 그 전력망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고 신재생 뭐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신재생망의 비율은 사실은 뭐 그렇게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에너지 믹스의 변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3년, 30년, 38년 이 시간이 지날수록 원하는 목표와 방향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지금 많이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거죠. 용량도 늘리고 당연히 비중도 늘리고, 반대로 이제 석탄의 비율은 많이 낮추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방향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NDC 추진 시나리오죠. 2030년에 18년 대비 40%의 감축을 목표로 했던 내용인데, 여기 이게 이제 지금 Climate Action Tracker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으로 이제 그 트래킹 카드 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제 목표로 한 것은 insufficient하다 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 매우 좀 불충분하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삼은 것도 사실은 그 전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서, 그 전 세계적인 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데,
그 집행하는 것은 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목표를 잡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하지만 이제 어떤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도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냥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겨울이 되면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기후와 갑작스러운 비, 예상치 못하는 어떤 범람들이 자연재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후 위기가 전력망이나 에너지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드웨어 설비 자체부터의 문제도 생기고 하고 있죠. 그래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후 이상과 관련된 대규모 정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이변이 빈번해진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다시 말해 개통이 안정적이 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큰 문제 없이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안정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인데 전통적인 망에서는 갑자기 이제 수요가 급증한 여름에 이제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동시에 너무 많이 틀다 보니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블랙아웃이 생기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력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주파수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주파수에 문제가 생기면 발전 장치들이 이제 자기의 보호 장치를 해서 이제 끊어내서 정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은 이제 신재생망을 이렇게 도입하고 하면서 공급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 태양광 설비를 많이 이제 깔아놓고 했더니 발전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발전량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개통이 수요에 비해서 양이 늘어나니까 반대로 이것 때문에 정전이 일어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아웃은 이제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니라는데 문수영 원장님은 이거를 화이트아웃이라고 많이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갑자기 수요가 급증해, 갑자기 이제 에어컨을 많이 튼다거나 갑자기 이제 난방을 많이 틀어서 수요가 급증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게 블랙아웃이라면 이제는 공급이 예측하기 어렵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극변하고 바람에 따라서 풍력이 굉장히 극변하다 보니까 공급이 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를 갑자기 넘어서는 상황이 되면 망이 이제 이것을 건들지 못하고 정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고 탄소 중립의 어떤 그 과정에서 신재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망은 어떻게 그런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현재의 어떤 망에 대한 이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11년 9월 15일에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늦더위로 인해서 냉방 전력 사용량 급등으로 인해서 예비 전력량이 감소하였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소가 셧다운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제 파급되면서 계속 대규모의 전전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초유의 전전 사태가 수요 예측 실패 탓이라는 제목이 나왔죠. 2022년에는 울진 산불로 인한 정전 위협입니다. 이건 아까의 어떤 공급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산불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그 원전 인출선로가 이제 순차적으로 정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기후 변화가 정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이제 산불들 요즘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전력망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대규모의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교훈은 과거와 이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만큼 망이라고 하는 게 좀 복잡해지고 있다. 망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텍사스 대정전이 있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대한파로 인한 정전이 발생한 건데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난방을 굉장히 원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수요 공급이 이제 맞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설비가 한파로 인해서 기능 이상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 중단이 돼서 정전이 발생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기후 변화가 단순히 이제 기후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비에 영향을 끼치고 전력망은 그로 인해서 정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정전 사태가 있었죠. 유럽에서 발생한 아주 큰 대규모 정전 사태였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문제였냐면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제 여러 이제 신재생망이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서 어떤 그 조절을 하는 파라미터가 동기화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큰 공진이 발생하면서 설비 간에 큰 공진이 일어나서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유럽 쪽에서 굉장히 큰 정전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 계통이 이제 결합하고 여러 가지가 연계되는 과정에서 좀 고려할 것들이 되게 복잡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장 직전 수요가 27,000대였다면 고장 직후에 수요가 16,000이 된 것으로 봐서 60%가 일찍 탈락된 걸로 봐가지고 정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크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태양광 시스템이 태양광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은 햇볕이 굉장히 쨍쨍한 날은 공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죠. 공급이 이제 발생하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역송을 하는 육지로 이제 보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화력 발전기 정지로 개통 관성이 저하된다든지 개통 안정성의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망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운영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육지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이제 지역 편중되어 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제주도에 태양광 발전이 많듯이 특히 호남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이제 과잉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수도권에서는 항상 전력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남쪽에 있는 남는 그 전력을 어떻게 수도권으로 돌릴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됩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그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송전 선로는 2개 루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2개 루트만으로는 지금 넘쳐나는 그 과잉 공급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송전선로의 과부하와 배후선로의 전압 안정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뭐 어쨌든 전력이 쭉 촘촘하게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이제 신재생 원들을 개통에 붙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급기야는 정전이라든지 에너지가 제때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이 전력망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분산 에너지 시대의 개막입니다.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이제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앙 집중형을 분산형으로 바꾼다라는 얘기인데, 분산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얘기는
곳곳에 있는 위치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형태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어떤 특정 위치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지역 분산된 발전원들을 만들고 거기에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분산 자원들, 우리가 DER이라고 부르는 분산 자원들을 시장에 이제 참여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룹핑을 하는 것으로 이제 VPP라고 하는 개념, 통합발전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가상발전소, 통합발전소라고 불리는 이 개념이 이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통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통에 이제 신재생망이 들어오면서 공급에 대한 예측이 불안정하게 되면 개통 안정성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마련할 것인가가 그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낸 에너지원들을 지역에서 잘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분산 에너지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 분산 에너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분산 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지 인근의 발전 설비라든지 열에너지라든지 뭐 40메가와트 이하의 모든 발전 설비, 뭐 태양광 시설이든지 어쨌든 지역에서 분산된 형태로 있는 자원들을 분산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법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의 사실은 지금 신재생망에 도입되는 정도를 좀 살펴보면 한국은 거의 OECD 국가 중에 꼴찌에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아직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낮은 형태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재생에너지의 도입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지금 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에너지 안보는 식량 안보와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식량 자급률 현황은 굉장히 이제 좀 낮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지금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거의 93.8%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자립시켜 나갈 것이고 했느냐.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우리는 듣잖아요. 이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문제다. 지금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에 육박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에너지의 흐름을 보면 이제 한국에 나아갈 방향은 아까 그 꼴찌에 있는 그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어떤 전 세계 시장 변화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로우 에미션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분산 에너지원 태양광의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어떤 PV 판넬들의 비용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신재생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 원가는 보시다시피 지금 뭐 화면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전남 124원, 전북 135원, 경북 138원, 강원도 144원 등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이 낮다의 기준은 한전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거의 180원 수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재생에너지의 가격은 조금 더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경제적 요인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K-그리드 그리고 지금 DDD라고 쓰여 있는 이 DDD 에너지 변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제가 좀 간단히 넘어왔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전력망은 굉장히 촘촘하게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붙이는 데는 전력망이라고 하는 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신재생망의 도입, 태양광 설비라든지 풍력 설비라든지 재생에너지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환경에 있다. 가격도, 발전 원가도 낮아지고 있고 판넬이나 어떤 원자재 가격도 낮아지고 있을 때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다만 이 과정에서 개통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해결해야 될 도전적 과제로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K그리드에 대한 그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실효적인 탄소 중립 추진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다시피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을 하고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였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 비율들은 줄여나가고 재생 에너지 비율들은 높여나가고 원자력은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의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남쪽 지방에, 특히 호남 지방에 이제 몰려 있는 그 공급이 있는 잉여 전력들을 수도권으로 어떻게 넘길 것이냐의 하나의 측면으로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VDC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남쪽에 있는 거를 수도권으로 이제 보내는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한 가지 사업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지 이곳만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 사업 전체 정책의 이제 브랜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오니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구조 개편이랑 RE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실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030년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그 다음에 2040년 유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유자형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남쪽에 있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주민 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의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 신에너지 고속도로의 개념을 살피면 이게 이제 고속도로라는 비유를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빠르게 이제 보내는 고속도로가 있고, 우리 고속도로가 있으면 중간에 이제 휴게소도 있습니다. 휴게소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ESS 같은 ESS 에너지 휴게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 고속도로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신도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신도시라고 하는 거는 지역 내에 어떤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고, 여기에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를 그 내부, 그 가까운 곳에서도, 그러니까 생산한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는 이 어떤 분산형 형태의 마이크로그리드 사업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쪽에 있는 그 과잉 잉여 전력을 수도권에 올리는 사업,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에너지가 피크를 찍을 때, 과잉 에너지가 이제 수요가 생길 때를 대비한 중간에 이제 저장소, 이 저장소를 통해서 과잉 수요를 이제 막아내고, 그 다음에 생산이 된 근처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소규모 망을 건설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실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송전 건설 지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터리 기반의 이제 ESS 투자 확대랑 해상 송전 용량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초반까지 단기적
배터리 기반 ESS를 확대를 하고 35년 중반부터는 해상 그리드의 기여가 육지 그리드 건설 지연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육지 그리드 건설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송전탑을 만들면 사실은 이제 남쪽에 있는 걸 이제 북쪽으로 수도권으로 금방 보낼 수 있지만 이 송전탑이라는 게 건설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을 통한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해상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된 이유가 서해안을 이용하는 송전을 이야기한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빛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이 재생 에너지를 막힘없이 이어 첨단 산업의 미래를 열고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게 이제 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목표로 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단지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그냥 호남 지방 혹은 남부 지방에 있는 과잉된 전력을 수도권을 올리는 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신도시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을 합니다. 지산, 지소, 분산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남는 전기들을 언제까지나 이제 송전 기술이 도입돼서 배치될 때까지 그러면 썩힐 것이냐, 그냥 남게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만 가선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옮기지 못한다면 여기서 잘 그 주변에서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지산지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있고 바로 근처에서 수요를 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K그리드 분산 전력망이라는 뭐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DDD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분산화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생산을 분산화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화력 발전 중심의 원자력 발전 중심의 대규모 발전 중심에서 소규모 분산원 자원, 뭐 태양광 시스템이 됐던 풍력이 됐던 기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 내 자족 가능한 에너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이고요. 두 번째로 디렉트 커런트 직류 기술입니다. 그래서 DC 기반 신재생 에너지의 변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및 데이터 센터의 DC 수요 증가를 이제 예측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송전 시설이 이제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이 지역에 있는 것을 지역에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수도권에 꼭 붙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이 전력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 전력의 어떤 공급이나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AI 및 IoT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스마트 미터나 트윈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당연히 사이버 보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중요한 그 로컬 솔루션으로 디스트리뷰티드 에너지 시스템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어떤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중앙 집중형의 그리드가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으로 흐르는 이런 형태가 로 많이 발전을 해야 개통 전체적으로도 안정화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25년 7월 30일에 아마 이제 산자부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한다. 이래서 저희 켄텍이랑 전남대 지스트 중심으로 K그리드 인재 창업 밸리들을 이제 만든다는 이제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뭐 저희도 에너지 공대도 이제 열심히 뭔가를 좀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이라고 하는 건 분산 에너지와 운영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고 수요량과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전력망은 사실 기존 송전 선로에 여러 가지를 붙여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송전 선로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거나 만드는 데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면 MVDC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투고압이 아니라 중전압을 이용한 DC 이제 배등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지역에서 만든 것을 하나의 마이크로 그리드로 만들어서 여러 새로운 것들을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오른쪽 그림이 조금 확대된 형태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성된 거를 기존에 있던 산단에도 연결을 하고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이 기존에 생성된 전력을 공급을 하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을 분산 어떤 형태, 분산망의 형태로서 좀 고려를 하고 차세대 전력망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희는 좀 고민하고 이 방향의 어떤 고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K그리드 사업 이런 것도 어떤 마이크로 그리드와 저희 켄텍 자체도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K그리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요소 기술 및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요. 실증 및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전국 확산 및 해외 진출 이런 과정으로 지금 이제 추진 전략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공기업, 민간, 지자체, 그다음에 대학 연구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차세대 전력망으로 생태계를 이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은 기존 설치된 배전망 연계랑 K그리드 운영을 주도를 할 것이고요. 민간 기업은 전력 변환을 설비하고 VPN 플랫폼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지자체 주민들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소득 배분 구조를 설계한다든지 할 수 있고 대학 연구기관은 이 과정에서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이고 송전망 부하 경감이 이루어지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K그리드 신사업 클러스터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안보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K그리드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의 전체 개념이랑 차세대 전력망 구축 3인 K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